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P입니다. 오늘은 퇴직 예정자, 퇴직자, 전직 지원을 위한 교육으로서 1인 지식 창업, 1인 지식 콘텐츠 창업, 실무 과정, 그 중에서 모두 4개 중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내용은 세 번째 모듈, 지식 콘텐츠 사업자로서 매출 만들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서 모듈 1, 2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나만의 지식 콘텐츠가 있다면, 만들어져 있다면, 이것을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가 무엇인지가 만들어져 있다면, 정해져 있다면, 그리고 그 지식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SNS 채널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만의 상품, 여러분의 서비스, 여러분의 지식 콘텐츠를 칭할 수 있는 브랜드가 정해져 있다면, 이제 남은 일은 그것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하는 겁니다. 지식 콘텐츠 사업자로서의 매출을 만들기는 결국 지식 콘텐츠를 상품과 서비스로 전환을 해서 돈을 버는 일입니다. 또 만들기만 하면 돈을 벌어지느냐?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소개할 내용은 어떻게 하면 지식 콘텐츠 사업자로서 매출을 만들 건가? 그래서 이 동영상 강좌 약 1시간여 강좌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지식 콘텐츠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을 창출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내용입니다. 지식 콘텐츠, 여러분이 지식 콘텐츠를 구매하는 고객은 과연 누구냐? 고객의 유형이 여럿이 있습니다. B2C 관점, B2B 관점. 각각 그 고객 유형에 따라서 접근해야 될 방법들이 다르고요. 그리고 고객을 B2B든 B2C든 간에 한 번 맺은 고객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매출을 발생하는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방법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지식 콘텐츠 이 사업 분야에 있어서 교육 사업체, 지식 콘텐츠라는 상품과 서비스를 유통하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을 통칭해서 교육 사업체라 부릅니다. 또는 뭐 밴드라 부르기도 하고요. 중개업이기도 하고요. 그와 같은 지식 콘텐츠 공급자인 교육 사업체의 특징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콘텐츠 내용을 내가 만들고 갖고 있다고 해서 매출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식 콘텐츠 공급체, 교육 사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 콘텐츠를 갖고서 사업을 해서 매출을 발생한다면 이런 질문들을 좀 여러분이 스스로 하실 겁니다. 내 벌고 싶은 돈이 있어. 근데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 최소 얼마? 최대 얼마? 뭐 최대야 뭐 상한선 정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최소 얼마를 벌어야 되는 최소한의 그 경계선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은 사업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1년 또는 뭐 몇 년을 이렇게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매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사업이 안정, 유지, 발전시키려면 그런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뭐 동업자, 고객, 교육사업체 또는 스스로 어떤 그 지식 콘텐츠 지속적인 생성을 위해 뭔가 노력들을 위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식 콘텐츠 사업자로서 사업의 성패. 그러니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뭐 상품으로 치면 대박 상품도 가능하고 중박도 있고 소박도 있고 쪽박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거나 성공, 사업에 대한 관점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그런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앞에 부분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식 콘텐츠를 갖고서 사업을 하는, 매출을 발생시키는 그런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생각들, 그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저희 2010년부터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좀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그 정리한 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가 판매할 지식 콘텐츠 상품과 서비스는 무엇인가? 이미 본 1인 지식 창업하기 교육 과정을 이미 앞서 시청을 하셨다면, 모듈 1과 2를 시청을 하셨다면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매출이 발생하려면 기본적으로 주식 콘텐츠를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가 있어야죠. 그것이 담겨져 있는 SNS 채널이 있어야죠. 이것을 잘 포장한 브랜드가 또 있어야죠. 그런 전제 하에서 나의 상품과 서비스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콘텐츠로 사업을 한다면, 특히 1인 주식 콘텐츠 사업자가 된다면 결국 자신이 팔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의라는 상품, 도서출간, 그러니까 도서출간 같은 경우는 뭐 인지세 또는 뭐 도서출판에 대한 그 계약금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체든 또는 뭐 잡지사든 또는 청탁, 그러니까 유료로 돈을 줄 테니 글을 좀 써주십시오. 이런 그 원고 청탁이 적지 들어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콘텐츠죠. 자, 강의 중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 동영상 강의, 공개 교육. 그러니까 강의라는 것도 형태로 보면은 지금 여러분이 시청하시는 건 동영상 강의죠. 동영상 강의입니다. 근데 이런 동영상이 아니라 실제 교육생도 있는 곳에 가서 대면하면서 이루어지는 강의 이런 것도 나눠져 있죠. 그다음에 컨설팅. 저는 컨설팅을 1인 사업자로서 컨설팅은 결국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솔루션 제공인데 실질적으로는 용역에 대한 제공입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것을 되게 그 산정을 할 때, 가격 산정을 할 때 기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제공되지는 노동에 대한 그 단가 곱하기 기간 이런 식으로 되게 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컨설팅도 일종의 주식 콘텐츠 사업자로서는 상품과 서비스, 특히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주식 콘텐츠에 갖고서 매출을 발생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이와 같은 상품과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지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의 경우라면은 원 컨텐츠 멀티 디바이스 관점에서 하나의 컨텐츠 가령 제가 2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HRD 직무 관련되는 지식, 스킬, 경험들을 책도 했고요. 책도 만들었고 공개 교육도 있고요. 실제 고객사 찾아가서 출강도 하고요. 또 글도 썼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그 직무에 관련된 어떤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들, 가령 인직성 체계, 조직 문화 정립 또는 직무 교육 체계 수립, 교육과정 개발 등 그와 같은 컨설팅도 수행을 했습니다. 즉 콘텐츠는 HRD 실무 한 가지지만 이것을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는 가능하다, 다양하다. 가격도 천차만별일 수 있는 거죠. 뭐 컨설팅이라면 1,000만 단위, 1,000만 원 단위, 강의라면 뭐 특강이 짧은 거, 그 다음에 뭐 며칠짜리 이렇게 차등이 될 수 있겠죠. 가격에 대한 건 다른 면에서 다른 곳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의 고객은 누구냐? 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만의 지식 콘텐츠를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가 있어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상품과 서비스를 사가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누군지 모르고 상품과 서비스를 만든다, 그리고 팔리게 바란다, 이건 어부성설이죠. 지식 콘텐츠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가는 고객은 크게 보면은 강의 의뢰 고객, 그 다음에 출판사, 그 다음에 컨설팅 의뢰 고객, 크게 유형으로 보면은 상품에 따라서는 한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강의 의뢰 고객은요, 실제 나를 컨택해서 강의를 주는 고객사, 그와 같은 고객사의 요청을 받아서 강사를 찾아서 강사를 공급해주는, 고객사 연결해주는 교육사업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은, 강사 입장에 보면은 B2B가 되고 B2C가 되겠죠. 원래 이제 요 차이점은 강사료라는 비용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는데 단가가 좀 달라집니다. 자, 출판사. 출판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출판하는 경우, 이 경우는 비용은 내가 본인이 부담하는 거죠. 출판사가 나를 컨택해서 합의해서 책을 내는 경우죠. 이 경우 출판 비용은 없는데요. 그리고 인지세 수입이 발생이 되죠. 근데 컨설팅 의뢰하는 고객은 종류가 많습니다. 공공, 비영리, 영리. 그 단가도 좀 달라집니다.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 고객이 직접
나를 컨택해서 컨설팅 의뢰하는 경우 또는 고객이 교육사업체를 거쳐서 나한테까지 연계되는 경우 이 경우는 앞서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거나 지식 콘텐츠의 상품과 서비스가 있다면 그것을 구매하는 고객은 다양하다. 상품에 따라 그 다음에 서비스에 따라 고객은 달라진다. 크게 보면 B2B, B2C, B2B라면 나와 그 다음에 고객 사이 그 중간에 교육사업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중개업, 중개업자 또는 뭐 밴드라 부르기도 하고요. 제 경험이라면 이미 뭐 여기 옆에 보시면 화면 옆에 보시면 책 있는 것처럼 책도 나왔고요. 그리고 컨설팅 2010년부터 지금까지 16번을 지금 했고요. 공공, 비영리, 일반 기업 포함을 해서 강의는 마찬가지. 전체 매출로 본다면 저의 전체 매출로 본다면은 교육과 컨설팅이 있으면 한 7대3, 그러니까 컨설팅 부분이 한 30%에서 40%, 강의 부분이 60에서 또는 70% 이렇게 지금 평균적으로 유지가 되고요. 교육 중에서도 공개 교육이 있고 기업체 추구하는 게 있다면 한 7대3이나 또는 6대4. 그래서 공개 교육도 한 30% 전후 이렇게 포지션 갖고 있습니다. 즉 저의 고객이 다양하다는 거죠. 기대하는 연간 매출은 얼마여야 되는가? 많으면 좋죠. 근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돼요. 한 1년 지나면 나오겠죠, 실적이. 근데 그 1년의 실적이 최소 얼마이어야 되는가는 정해져 있을 겁니다. 상한선은 못 정해도 하한선은 정해놔야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얼마를 기대하십니까? 1년 단위로. 그러니까 최소 꾸준하게 올해, 내년 지속적으로 연간 단위의 매출을 희망한다면 최소한 벌어야 될 그 매출이 있다면 그게 얼마일까요? 산출할 때는 이런 방법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1인 사업자는 한 개인으로서 꾸준하게 매월 비용이 나갑니다. 지출이 나가죠. 그 지출을 염두에 둬서 필요한 수입이 필요하죠. 즉 매월 정기적으로 필요한 수입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미래를 대비한다 그러면은 매월 나가는 지출이 되는 걸 감안한 수익 플러스 알파 미래를 대비한 이런 것으로 산출할 수가 있겠죠. 또한 기준치는 1인 근로자의 평균 소득, 한 사람의 근로자로서 연간 평균 소득이 정부에서 이제 산출이 나오는데요. 얼마일까요?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에 1인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대략 3,6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월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대기업은 월등히 많고요. 또 중소기업은 그거보다 또 다운되고요. 또 하나의 기준 삼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평균 가구 소득. 가구 소득은 가구의 구성원이 몇 명이든 하나의 우리 행정상의 하나의 가구로 등재되어 있는 가구 숫자입니다. 1인이 될 수 있고 4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명이 가구 내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소득을 보면 월 4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연간 치면 한 5천만 원 되겠죠. 따라서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을 하고 싶다. 사업 잘하면 최소 근로자의 평균 소득, 직장에 다녔을 때, 그 다음에 가구 소득, 가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매출이 발생해야 되는 가이드라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업을 하는 1인 사업자로서 같은 분야에 하고 계시는 분들의 평균 소득. 근데 이 소득은 알 수가 없죠. 없죠. 이거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견뎌볼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근데 이게 내가 필요한 수입에 부족해. 내가 필요로 하는 매출 연간으로 봤을 때 필요해. 그럼 그 이상을 매출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제 경우죠. 제 경우는 제가 직장생활 20년을 하고 팀장, 부장 그래서 만 20년 하고 이제 나왔는데 그 마지막 연봉을 지키자.
그게 제 나름대로의 매출에 대한 목표액이었습니다. 물론 2010년 이제 2월부터 독립돼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약 10년이 흘렀는데 만 10년이 뭐 기복은 있습니다. 뭐 메르스 사태, 세월호 이와 같은 나라에 큰 이슈가 발생이 되면 이런 것이 생기면은 이제 그 불가항력인 거죠. 그래서 그런 기복을 했을 때 평균을 본다면은 그래도 제가 목표 삼은 것은 그래도 가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물론 그것을 만족하는 여부는 또 별개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연봉, 직장 내에서 받았던 연봉을 그 이상을 지키자라는 것이 제 나름대로 연간 필요한 매출 규모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 매출이 발생하느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죠. 그 1인 사업자가 되면요. 직장을 나와서 1인 사업자가 되면 하는 거 없이 바빠요. 그리고 불안해요. 쉬는 게 싫은 것 같지 않아요. 1인 사업자가 됐을 때 그 특이점은 쉬는 게 싫어. 그러니까 연휴가 긴 게 싫어요. 그리고 휴일 근무, 휴일에 일이 오면 의외로 좋아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없고 일에 대한 근무 시간에 대한 것이 참 지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밤새는 경우도 있고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1인 사업자가 되는 순간, 직장을 나와서 1인 사업자 되는 순간에 직장인 있었을 때 했던 노력들과 1인 사업자 됐을 때 하는 노력은 좀 다른 것 같더라. 그런데 지금 한계를 정할 필요는 있다, 스스로. 그 루틴을 정하고 그 루틴 안에서 꾸준하게 지속되는 것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필요한 노력이 뭐냐? 지속적으로 좋은 콘텐츠를 생성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품화 시켜야 됩니다. 강의든 출판이든 또는 컨설팅이든. 근데 직장에 있다면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계속 전문성을 축적될 수 있는 여건이었다면 그 지식 콘텐츠의 생성은 지속적으로 나오죠. 근데 그것을 그만두고 현직에서 나와서 1인 사업자가 됐을 때 그럼 그 직무에 대한 경험을 못할 텐데 지속적으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내가 회사 다닐 때보다는 이와 같은 좋은 콘텐츠 만드는 것이 여건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네트워킹, 더 많은 자료들을 만나고 보고 그 속에서 시사점, 그걸 통해서 나만의 지식 콘텐츠를 상품화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회사가 만들어준 네트워킹을 이용하면 됩니다. 거기에 명함이 있는 만큼의 네트워킹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거죠. 덤이 있는 거죠. 하지만 1인 사업자가 되는 순간 그동안에 누렸던 후광 효과는 다 사라집니다. 따라서 1인 사업자가 된 순간은 지속적으로 고객, 그리고 또 다른 나의 고객이죠. 교육사업체, 중개업자 또는 뭐 벤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그 다양한 고객들과 좋은 관계를 맞이해야 됩니다. 근데 이 숫자가 많아요. 근데 몸은 혼자인데.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컨택, 네트워킹 이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바로 SNS 채널이죠. 비록 지금은 강의를 하더라도 나의 SNS 채널에는 수많은 고객들이 접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좋은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담겨져 있는 SNS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채널 자체가 올드하지 않게 또 트렌디하게 그리고 항상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는 SNS 채널에 선호하는 것이 좀 달라지죠. 옛날엔 싸이월드, 그 다음에 블로그, 카페, 지금은 페이스북, 또 뭐 있죠?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블로그가 좋은 점점 모아놓은 것 같은데 글쓰기에 도와온 건 또 이제 블런치라는 게 또 있죠. 등등등등. 그 다음에 결국은 지식 콘텐츠를 판매하는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유사한
또 다른 판매자가 있을 겁니다. 그 속에 내가 돋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인지하기 쉬워야 되는 거죠. 인지하기 쉬우려면 좋은 브랜드를 갖고 있어야 되고 유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SNS 채널에 원래 주제와 무관한 글들이 많아요. 광고도 많고. 돈 줄 테니 광고 좀 실어주세요. 광고 글도 주세요. 맛집 뭐 이런 거 등등등등. 그런 게 섞여 있어요. 블로그에. 과연 그럼 고객 입장에 봤을 때 이 블로그를 전문성 가진 그런 블로그로 인정하겠느냐. 이런 고민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포함했을 때 좋은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평판.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인데요. 그 업계가 하나 정해져 있으면 그 업계의 그 사람들은 손바닥 안에 있다고 보시면 딱 맞아요. 한 사람 걸리면 다 합니다. 평판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기왕이면 좋은 평판을 만들고 유지해야 됩니다. 한번 어긋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1인 기업은 1인 사업자라는 것은 결국은 개인의 평판이 그 브랜드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특별히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적인 비즈니스 관점에서 사람을 만날 때는 자신의 평판 그리고 나를 덮고 있는 나의 브랜드 이런 관점에서 자연인 나보다는 브랜드 사업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좋은 이미지 남기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 그래 지속적인 매출을 위해서 필요한 노력이 뭐냐? 제 개인의 경험인데요. 건강 유지입니다. 그 나이가 40대, 그 다음에 50대, 60대 그냥 나이가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세월에. 지나가면서 건강에 있어서 뭐 과거에 청년 때 가장 좋을 때, 바이탈 좋을 때를 100으로 친다면 그 100을 유지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1인 사업자가 되면 가장 조심할 부분이 건강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1인 사업자다 보니 매출을 내가 직접 수주해서 발생을 시켜야 돼요. 근데 없으면 어떡합니까? 불안한 거죠. 한 달 스케줄, 2달, 3달, 1년 스케줄 그냥 줍니까? 개인적인 노력인 거죠. 또 경쟁에서 이기려면 좋은 콘텐츠 만들어야죠. SNS 채널 해야죠. 사람들 만나야죠. 절제된 생활도 해야죠. 쉽진 않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건 그만큼 운동 관리도 필요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건강 관리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자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 뭐 그렇다고 금주금연 뭐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몸에 맞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지나침, 임계치 넘기지 마시라. 임계치 넘기는 순간에는 몸이 상합니다. 몸이 상하면 돈을 못 법니다. 얼마큼 못 버느냐? 그거는 몸의 건강이 얼마큼 안 좋은 상태에 따라서 매출은 그만큼 날아가는 거죠.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건강 유지가 기본이다. 이게 안 되면 이게 다 안 됩니다. 위에 게. 적정한 상품과 서비스, 가격 삼킬 방법. 자, 여러분이 이제 이건 누가 봐도 팔릴 것 같아. 사갈 것 같아. 대박일 것 같아. 그런 상품과 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확신할 거예요. 그럼 얼마에 팔 겁니까? 얼마에 팔려야 잘 팔릴까요?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 시장가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가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강의라면 우리 임금을 할 때 최저임금, 시간에 1시간당 최저 시급이 있습니다. 약 10,000원 정도 되죠. 그런 것처럼 강의라면 강의를 할 때 시간당 단가라는 것을 정하고 합니다. 물론 이제 천차만별이에요. 강의 시간에 따라서 짧은 시간, 뭐 특강이죠. 하루 이상, 그건 이제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시간당 강사를 봤을 때 짧은 특강과 하루 이상이 되는 패키지 같은 게 단가가 똑같으냐?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게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 서비스 기간에 따라서 뭐 한 달 이내 될 수 있고 2달 될 수 있고 3개월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똑같은 아웃풋을 만드는 건데 3개월이 소요돼. 그 다음에 2개월이 소요돼. 그럼 이건 가격이 달라야 됩니까? 뭐 이런 고민도 하게 돼요. 12주 할 수 있는 거를 10주로 줄였다. 그럼 2주 줄인 것만큼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고민들.
그래서 요령을 저만의 그 경험인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일단 나하고 고객하고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그 컨택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면 나만의 기준을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나만의 그 기준을. 근데 중간에 교육사업체가 껴요. 근데 고객으로부터 교육사업체가 얼마 받는지 몰라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교육사업체하고 여러분하고 컨택을 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때 그 기준을 삼는다면 나중에 그 얼굴 붉히지 않으려면 기준이 좀 필요해요. 기준이. 물론 여러분과 제 입장이 다를 수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요구합니다. 총액이 많으면 수주한 금액이 많으면 나의 필요한 양만큼만 주라. 나머지 난 모르겠다. 그래서 액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이만큼만 받으면 좋겠어. 네가 얼마 받든지 관심 없어. 이만큼만 보전해줘. 그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업체가 수주한 금액이 적어요. 이 경우는 그래도 강사 입장에서 지식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최소한의 비용은 매출은 발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단가를 지금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총액이 적을 때는 강사 입장에서는 단가 갖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수주액이 큰 것 같아. 이럴 때는 그 단가보다는 내가 취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만 그걸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얼마 받든 상관없어요. 나중에 설령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받고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신뢰관계는 하루아침에 깨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봐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은 업체인데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단가, 가격에 대한 부분을 협의할 때는 기준표가 있어야 되고 특히 반복되는 구매 고객이라면, 재구매 고객이라면 과거의 실적을 볼 필요가 있다. 원래 여기 이제 추가되는 게 많습니다. 합숙교육이라면은 교통비, 숙박비에 대한 거, 뭐 이런 부분도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어쨌거나 시간당 강사료라는 관점에 봤을 때는 이와 같은 기준을 갖고 있을 거고 업체하고 할 때는 나름대로 합의를 할 때 접근하는 방식 두 가지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첫 매출은 언제 발생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SNS 채널도 있고 브랜드도 있고 상품과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오픈됐어요. SNS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올렸다 치자고요. 5월 1일 날 올렸다 치자고요. 그러면 언제쯤 매출이 발생이 될까요? 내일 당장?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경력 중에는 유통업체, 신세계백화점, 그 다음에 홈플러스, 미국의 코스트코, 그래서 백화점, 그 다음에 할인마트, 그 다음에 뭐 창고형 회원제 할인점이라고 그러죠. 코스트코. 15년간 유통 쪽에 있었는데요. 판촉, 광고, 마케팅 이런 걸 할 때 나름대로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 매출이 발생할 거를 염두에 둬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마케팅을 하게 되는데 뿌리자마자 바로 그 양만큼 오진 않아요. 가령 전단지라면 뭐 지금은 덜한데 전단지라면 0몇 %. 그 다음에 노출 횟수로 본다면은 원하는 고객한테 100을 뿌리면 그게 반응 보이는 건 1% 언더일 겁니다. 그리고 그 반응도 바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걸 이용한다면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서 행동을 움직이는 부분에는 약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직장인 입장 보세요. 여러분의 고객이 여러분의 직접적인 고객 보면은 이제 직장인 아닙니까? 나의 상품과 서비스를 사겠다는 의사결정을 받아야 돼요. 의사결정을 받는 과정 보면 D-Day가 정해지면 8주 전부터 검색 들어갑니다. 서칭을 해요. 그리고 한 달 전에 컨펌을 해요.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인 사업자 입장에 보면은 내가 노출되는 거는 D-Day로부터 8주 전부터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지는 것은 합시다. 강의하세요. 컨설팅 하세요. 라고 합의되는 거는 약 한 달 전이에요. 그러니까
컨택되고 서칭되는 시점 이후 한 달 뒤에 확정이 되고 또 한 달 뒤에 실제적인 매출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고 일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내가 어떤 그 새로운 상품에 대한 거 올렸어. 그럼 이 상품이 노출되고 연락 오고 합시다라고 결정을 내면 최소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그래서 여유 있게 보면 3개월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꾸준하게 계속 홍보 활동한다면 3개월을 꾸준히 한다면 산술적으로 3개월 지나면 그때부터 매일같이 반응이 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노력을 해도 매출이 발생 안 되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성수기, 비성수기가 있습니다. 직장인 대상으로 하는 강의라면 비성수기는 휴가철이죠. 7월, 8월. 근데 12월도 사실은 드뭅니다. 근데 컨설팅이라면 거꾸로 7, 8월 달이 그때가 또 성수기예요. 많이 옵니다. 왜? 일이 없을 때 그때 컨설팅 많이 하거든요. 또는 연말에. 그 다음에 계절을 탑니다. 이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식 콘텐츠를 구매하는 고객의 업종에 따라, 고객의 그 유형에 따라서 요구하는 상품, 이게 계절에 따라 좀 차이가 났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 교육, 그 다음에 승진자를 위한 거, 또는 CEO가 바뀌어요. CEO가 바뀌었을 때 주로 연말에 바뀌죠. 11월이나 12월에. 그럼 그분들이 뭔가 이슈를 걸어요. 그 이슈 거는 게 보통 1월 달부터 펼쳐집니다. 근데 그 전에 새로운 CEO가 되면은 뭔가 조직에 대한 서베이를 해요. 진단과 서베이, 거기에 따른 뭐 솔루션, 주로 이제 컨설팅을 하는 거죠. 그게 대개 11월부터 내년도 뭐 3월까지 요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연중무휴, 잘 팔리는 그 주제들이 있어요. 가령 강의라면은 보고서 작성, 기획력, 뭐 협상력. 그래서 지식 콘텐츠를 갖고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1인 사업자라면 나의 상품이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3개월을 꾹 참으시고 계속적으로 좋은 콘텐츠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라. 그러면 3개월 지난부터는 매일같이 이제 반응이 올 거다. 근데 타이밍을 잘 정할 필요가 있다. 상품을 런칭했는데 하필이면 성수기가 아닐 때 해. 그럼 의미가 없는 거죠. 시즌을 어긋나면은 금방 경쟁이 밀리는 거죠. 잘 팔리는 콘텐츠라는 부분에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입장에서의 콘텐츠는 진입장벽이 좀 있는 콘텐츠에 몸담는 것이, 물론 다양하면 좋죠. 잘 팔리는 주제도 가능하고 남이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콘텐츠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쉽진 않다는 거죠. 제 경우라면 저는 HRD 실무 분야, 직무교육, 강사 형성 부분, 성과관리, 목표 설정부터 평가되는 부분, 그다음에 부하 육성 리더십, 그리고 컨설팅, 인적수 체계 수립, 직무교육 체계 수립, 교육과정 개발, 조직문화, 진단, 조직문화, 정립전파, 실천에 대한 그런 그 전체적인 체계 수립하는 것, 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그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단발성 매출과 반복 구매 매출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표현하고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의 지식 콘텐츠는 저는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요. 곰이 물고기를 잡을 때는 한 곳에서 딱 그 길목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고기가 지나가요. 물고기가. 그때를 노려서 고기에 서서 오는 것만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끝나요. 고기를 찾아가진 않습니다. 길목을 지키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고기가 풍부해. 그런 것을 찾아가서 사냥을 하는 것도 방법은 되겠죠. 근데 길목을 지키는 거라면 이미 지나갔으니 다시 반복하기는 단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반복 구매할 수 있는 고객, 그런 규제, 그 다음에 단발성 매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컨설팅을 의뢰하는 고객이 반드시 생겨. 뭐 그런 고객 그 유형, 그런 걸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매출은 내가 완성됐다고 되는 건 아니다. 시기도 필요하다. 시즌도 있다. 상품의 군에 따라 더 다르다. 그리고 단발성 매출도 나쁜 건 아니다. 매년 단발성 목표 매출이 꾸준하게 똑같은 양으로 온다면 그것도 괜찮죠. 반복 구매 오면 그건 더욱더 좋은 거고요. 지속적인 매출을 최소 유지입니다. 그래서 상승을 해야 돼요.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노력.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좋은 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성,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 고객이 유입해야 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길목을 지키더라도 계속 물이 마르지 않는 한, 수로가 막히지 않는 한 계속 물고기는 지나가는 그런 곳에 내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지나가는 물고기, 그걸 신규 고객을 보시면 됩니다. 즉 어느 시점에 물고기가 위로 올라가려면 이 길목을 지나가야 돼. 그래서 기업의 성장 발전 단계 보면 일정한 규모가 됐을 때 육성체계 수립, 조직 문화에 대한 정신전파 실천, 또는 어느 여건이 되면은 직무교육에 대한 과정 개발,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 이걸 필요로 하는 그런 고객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고객들이 다른 데 안 찾고 나를 찾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고객의 재구매 유도. 이것만큼 더 좋은 건 없겠죠. 그 다음에 고객으로부터 다이렉트 내가 수주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교육사업체를 통해서 수주를 합니다. 매출이 발생이 돼요. 따라서 교육사업체와 원만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교육사업체 입장에 보면은 1인 지식사업자는 n분의 1입니다. 한두 해는 몰라도 3년, 5년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쉽진 않죠. 왜냐하면 고객이 뉴페이스를 원할 수 있거든요. 기존까지 그 주제들은 좀 올드한 것 같아. 좀 새로운 거, 시기에 맞는, 시의적절한 것들, 트렌드에 맞는 거, 이런 걸 찾는다면 기존에 관계를 맺었던 지식 콘텐츠 사업자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육사업체가 본인이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고객이 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지보다는 내 요인이 아닌 타인의 다른 외부 요인의 영향받기보다는 내 스스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홍보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매출을 발생하기 위한 노력은 SNS 채널 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채널, 독자적인 홈페이지건 블로그건 카페건 그런 것도 있지만 교육 사업체 그것도 넓히는 것도 되고요. 최근에 2020년 시점에서 본다면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채널들이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어떤 품목을 정하느냐에 따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서가 되고요. 도서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교육 상품을 파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직접 운영하는 공개 교육의 상품을 파는 거고요. 탈잉이 있습니다. 탈잉은 교육 상품도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콘텐츠 자체를 팔 수도 있고요. 크몽은 나의 서비스, 그러니까 용역이죠. 어떤 전문적인 그런 솔루션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가 종이책 출판도 있지만 자비로 할 거냐 아니면 출판사에 도움받고 출판사가 해주는 거냐 차이가 있는데요. 자비로도 책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VOD라 그래서 선규문 후 책이 나가는 거예요. 종이책이.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만든 건데요. 교보 퍼플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는 또 전자책을 판매를 가능합니다. 즉 지식 콘텐츠가 있으면 종이책과 전자책 출판도 가능하다. 이런 것을 활용한다면은 지속적인 매출 향상에 대한 그런 외연을 확장한다. 그다음에 어떤 홍보 이런 측면에서 지금 안심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홈페이지고요. 제 상품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교육 수강료입니다. 근데 여기는 도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게 됐던 거고요.
탈잉. 이 안에도 제 공개 교육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갔다고 지금 다 판매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플랫폼이 있다. 이걸 좀 활용하시라. 지금 보시는 건 크몽. 크몽은 서비스, 나의 그 컨설팅, 어떤 솔루션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상품들이 모여있는 그 플랫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교보문고에서 만든 퍼플. 여기서 이제 종이책도 되고요. POD. 아까 제 말 잘못했습니다. POD입니다. 선주문 후 출판. VOD는 비디오죠. 근데 전자책도 출판 가능하다. 전자책은 공짜예요. 근데 인지세가 있습니다.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굳이 내 컨텐츠만 있다면 내 돈 들이고서 책을 만들거나 뭐 전자 출판하지는 않는 경우가 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제가 그 사업자가 1인 사업자가 돼서 지금까지 약 10여 년 동안 10년 넘게 지금 해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지금 정리한 글들입니다. 옆에 보시는 그 화면 왼쪽에 보시는 책 있죠. 이 책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앞에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정리이기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글씨가 좀 작아 보이는데 이 점 양해를 좀 구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화면 보이는 정자면이 있으니 귀로는 여러분이 제 목소리 들으시고 눈으로는 좀 상세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기업교육 분야에서 고객은 재직자 또는 취업을 원하는 취업준비생, 그 다음에 일반인, 그러니까 이직, 전직 또는 뭐 있습니까? 퇴직.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 고객이 된다. 내가 직접 이들을 만나면은 B2C가 되는 거고 교육사업자를 통해서 만나면은 B2B가 되는 거고요. 결국 여러분이 그 지식 콘텐츠의 상품이라는 것은 내용으로 보면은 물론 여기 교육으로만 돼 있는데 교육이라는 상품 또 컨설팅이라는 서비스, 그러니까 컨설팅 저는 서비스 봅니다. 용역 제공 서비스로 보는데요. 이런 것이 가능하다. 근데 교육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돈을 자기 비용으로 지불하는 고객이 있고 회사 비용으로 지불하는 고객이 있어요. 나눠줍니다. 그래서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한다면은 타깃이 명확해야 돼요. 개인을 상대로 하는 거냐? 아니면 직장인, 회사 비용으로 구매하는 그런 상품이냐? 그런 상품일 거냐?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교육,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수기 때는 당연히 재직자 중심이죠. 근데 비성수기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개인 돈으로 쓰고서 교육 상품을 좀 구매하려는 그들 타겟을 노린 그 교육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아이디어가 성수기 때는 기업체 대상, 조직 대상, 재직자 대상, 비성수기 때는 취업준비생들, HRD 직무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좀 개설을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도 이때 많이 좀 강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상품의 속성을 보면은 상품 속성은 내가 모르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상품으로 서비스로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상품을 구매한 사람 입장에 보면은 결국은 문제 해결이에요.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고 서비스입니다. 그거를 제공하는 그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는 그런 경험, 알고 있고 할 줄 알고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이 한 상품과 서비스를 내가 판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이건 금방 드러납니다. 그리고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가 고객을 놓고서 교육사업체하고 동시에 경쟁하는 것은 쉽진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생관계를 좀 만드는 것이 도움될 거다. 근데 부득이 고객사가 업체도 알아봤어. 1인 사업자도 알아봤어. 다이렉트 따로. 그래서 나를 선택을 했어.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경쟁관계보다는 상생관계다. 단 교육사업자의 거래관계가 3년, 5년 이 이상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고객도 그 같은 변화를 하려는 니드도 있고 교육사업자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내가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면 뭐 바뀔 확률은 적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순간에 교체되게 됩니다. 그리고 역으로
그 교육사업체하고 거래하면 좋은 게 뭐냐면 그들의 네트워킹 이용할 수가 있어요. 홍보가 됩니다. 비록 매출 발생은 적더라도 홍보가 된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 콘텐츠 사업자라면 그래도 같이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좋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교육사업체를 많이 만들어주면 좋다. 그들의 리스트에 들어가면 좋다.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는 고객사로부터 엄청나게 요구 조건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책임져야 돼요. 뭐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죠. 강의에 대한 강사의 만족도, 이걸로 평가를 합니다. 그 입장을 안다면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의 상품과 서비스는 최종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만족 수준을 맞춰줘야 된다. 강사료 관련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강의라는 상품을 판다면 강의 일정은 무슨 일 있어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산정을 할 때 이렇게 기준 잡아도 무리 없습니다. 고객사 얘기할 때는. 더 많은 돈을 주더라도 나는 당신과 협의한 날짜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만큼의 강사료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게 사실은 강사료의 책정 기준입니다. 100만 원 예를 들자면 100만 원을 했다 치자고요. 다른 데서 200만 원이 왔어요. 그럼 바꿀 거냐? 그럼 200이 들어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꿔야 여기하고만 할 거야. 최소 얼마 되면은. 그게 강사료 책정 기준일 수도 있고요. 고객사한테 그렇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합의가 된 일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설령 고객사로부터 교육 당일날 취소를 받을지언정 그 일정은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강사료 책정은 상식적이어야 되고 명확한 근거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 흔들림이 없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총액으로 갈 거냐, 시간당 단가로 할 거냐, 그건 이제 가변적이다. 근데 교육사업체하고 거래할 때 제일 싫어하는 거, 딴 주머니 차는 겁니다. 교육사업체를 회피하고 다이렉트로 고객사와 연결하는 거, 이걸 되게 싫어합니다. 이 바닥에 이제 손이 좁아서요. 지식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 보면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공개 교육을 한다면 당연히 일정 준수죠. 그런데 그 일정에 큰 규모의 어떤 수주를 땄어요. 그렇게 일정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양보할 건 양보하고. 왜? 지식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도 아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솔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신뢰가 좀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대원칙이 똑같은 교육과정으로는 다른 업체 안 한다. 한 군데만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육 일정 연기, 바꾸는 거 또는 취소되는 것도 좀 배려가 되더라고요. 아까 얼마를 벌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을 제가 아까 드렸고요. 뭐 그런 관점 본다면 결국은 가정을 꾸미고 있다면,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이 보면 자녀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돈, 지금 시점부터 산출해 보면 대략 나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돈이 있어요. 결혼하신 분이라면 이제 그 배우자하고 얘기해 보면 꼭 필요한 돈 나와요. 그리고 직장인의 평균 가구 소득 평균 금액, 뭐 1인 직장이라면 월 300, 연봉 3,600, 그 다음에 가구 소득이라면 한 4,800이나 5,000, 그 정도는 벌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비성수기를 또 감안한다면은 사실 그 평균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잉여도 좀 있어야 되죠. 그래야 비성수기 때도 커버되는 겁니다. 지출도 줄여야 되지만요. 최소한의 벌어야 할 금액 그것도 유지하고 그다음에 지출도 좀 줄여야 된다. 그리고 소득이 없으면 큰일 나요. 소득이 없으면 결국은 빚을 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건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건강 유지가. 몸 아프면 돈을 못 법니다. 그러면 빚을 지게 돼요. 저라면 최소 한 연간 수입이 매출로 기준으로 한 6, 7천 정도를 꾸준하게 유지해야 60세까지 꾸준하게 유지한다면 뭐 아이를 둘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4인이죠. 자녀가 둘인 경우 염두에 둔다면 60세까지 큰 무리 없이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사회에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뭐 매출에 대한 부담은 덜하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6에서 7천 정도를 목표로 삼고, 최소가 아니죠. 이 정도는 타겟으로 잡고 꾸준하게 60세까지, 뭐 어느 해는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6천 언더가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평균적으로는 60세까지, 그때까지는 이 정도는 목표로 삼으셔야 될 것 같다. 저한테 될 것 같냐고요? 그거는 노 코멘트입니다. 그리고 기준은요, 주관적이에요.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분야에 있어서 참 성공한 사람 같아. 1인 지식 컨텐츠 사업자로서 참 성공한 것 같아. 이 사람 크게 실패한 것 같아. 이런 케이스 사례를 놓고서 좀 연구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성공 DNA, 성공 코드 이런 것을 좀 발굴할 필요도 있다. 누굴 만나야 되느냐?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1인 지식 컨텐츠 사업자들이 연대, 느슨한 연대는 가능한데 아주 촘촘하고 끈적끈적하고 뭐 밀접한 이런 관계 유지는 사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혀 이질적인 서로 다른 지식 컨텐츠 갖고서 시너지가 난다면 상관없는데 유사해요. 또는 공정성의 앞공정과 뒷공정 이런 공정성에 엮이거나 유사해. 난이도가 쉬운 것과 난이도가 어려운 이런 문제라면 결국 판매된 매출에 있어서의 기여 부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 사람의 목으로 충분히 가능한 걸 굳이 두 사람이 할 이유가 없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고객 입장에 봤을 때 굳이 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선택하게 돼요.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대는 필요하지만 느슨한 연대라는 것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뭐 불황이 찾아오면 딱 느껴요. 혼자 살 수 있는 일을 굳이 둘이 나눌 이유는 없다는 거죠. 화랑일 때는 수주를 따요. 근데 나 혼자 갖고 안 돼. 그 이유가 있으면 그 수주를 딸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연대를 하겠죠. 결국은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로서 뭐 고객을 관리하고 교육 사업체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도 하고 그다음에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 그 지식 콘텐츠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을 때 그런 노력들에 만나는 사람들 뭐 늘리는 건 좋지만 1인 지식 사업자 간의 연대에 있어서는 조금 심각하게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 그러려면 서로 얼굴 붉히지 않으려면 서로 이질적인 시너지가 나는 쪽으로서의 존재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있는 지식 컨텐츠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갖고 오는 것이 도움된다. 그게 없으면 말 그대로 뭐 굳이 둘이 해야 돼? 내가 다 할 수 있어. 또는 이익 배분할 때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은 거라면 그만큼 파이가 자기네 몫이 좀 줄 수 있겠죠. 사업자의 위기. 뭐 당연한 거죠. 내가 필요한 만큼 못 보는 것. 그래서 기업에, 회사 다닐 때, 직장에 다닐 때 CEO들이 돈 합니다. 며칠 이익. 당연한 거예요. 이익이 나야죠. 그러니까 1인 사업자는 당연한 겁니다.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익이 나야 돼요. 근데 1인 사업자는 비용 부분이 적으니까 당연히 매출이 발생되면 대부분의 이익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매출이 발생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보면은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지출 비용 계속 늘어나.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 부분은 경쟁력의 감소. 뭐 이거는 스스로 느낄 때는 이미 늦어요. 징후를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징후. 지금 이게 잘 가고 있는 거야? 안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네트워킹 필요한 거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고 계속 서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안과 기업 구조 조정. 뭐 메르스 또는 뭐 외환위기 또 뭐 있을까요? 사회적 이슈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러니까 평균적인 그런 시장의 형성이 아니라 시장이 쪼그라드는 시점이 생겨요. 보니까 5년 주기인 것 같아요. 5년 주기. 5년 주기로 어떤 그 사이클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화랑이면 5년 전에는 불황이에요. 뭐 이런 패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레 뭔가 이슈 생겼을 때. 그다음에 가장 그래도 이 중에 위기는 건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다녔을 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건강이 악화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과 1인 사업자가 됐을 때 건강이 악화되고 대처할 수 있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은 게 최고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그 의료보험 가입 안 돼 있으면 꼭 좀 하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그 돈은 아끼는 게 아닙니다. 자, 위기 극복. 지식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좋은, 팔릴 수 만한 그런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상품만 서비스가 되는 거,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팔릴만한 거죠. 팔릴만한 거면 고객이 원하는 거예요. 뭘 원할까? 이런 부분에 한 발 앞서가야 됩니다. 그리고 잘 팔리는 주제에 들어도 가긴 가야 돼요. 다만 조심할 건 기득권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카피라이터 부분도 지적재산권 문제도 있죠. 이런 부분에 조심할 필요 있다. 그래서 누구나 돈을 벌고 싶어 해요. 누구나 돈을 벌어요. 하지만 큰 돈을 버는 것은 각양각색이다. 설령 큰 돈을 못 번다고 해서 루저냐? 루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의도한 대로 최소 필요한 매출이 되고 있느냐, 이건 무조건 지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노력을 한다면은 앞서 1, 2강 때 말씀드렸던 지식 콘텐츠 만드는 거, SNS 채널 구축한 거, 지금 매출 발생하는 데 필요한 노력들을 하신다면 최소 필요한 매출 발생에는 근사치로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그게 불안하면은 사실 재취업을 하는 게 낫죠. 직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에 따라 다른데, 그럴 각오로 여러분이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가 돼야 됩니다. 최소 내 필요한 만큼은 번다. 그만큼 좋은 제품, 상품과 서비스를 내가 만든다. 그리고 알린다. 노력한다. 위기상황 부분은 징후가 나타나요. 매출이 떨어지네? 단가가 낮아지네? 보통 3개월치 물량을 확보하면 마음이 편해요. 대개 이제 한 달 정도입니다.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이달에 일은 있어. 그럼 그 다음 달에 일이 있어? 이건 누구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3개월치가 있다, 1년치가 있다, 해피한 거죠. 1년치 물량이 확보되면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는 천국입니다. 뭐 3개월만 돼도 마음 편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한 달치 물량도 빠지네? 줄어드네? 이러면 큰 거죠. 큰 문제죠. 그 다음에 나를 밀어줬던 기존의 고객, 그 다음에 교육사업체가 이탈해. 이런 징후 나타나면 빨간불이 켜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물량을 줬던 교육사업체의 이탈이죠. 그래서 이 한 달 물량이 채워지는 거는 하루 이틀도 가능해요. 그래서 예단하기 쉽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한 달 이상의 예약분이 꾸준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 계절이 매월 이제 달이 지나가면은 그 달, 지금 맞이하고 있는 달을 중심으로 3개월치 물량에 대한 것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수기, 비성기 감안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엎줄어든다고 나타난다면 추가 매출 발생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죠. 교육사업체가 이탈하네? 그럼 독자적인 공개교육 같은 거, 컨설팅 또는 뭐 코칭 이런 부분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 또 동영상 강좌든 아니면 출판이든 이런 부분 또 대체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성공한다고 봤을 때 이런 지식 콘텐츠 사업자로서 성공을 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때 저 사람 성공한 것 같아, 부럽다 라고 할 때 뭘 갖고 판단할까요? 그런 관점에서 나름대로 보면은 저는 이제 동료들이 인정하는 성공한 케이스, 조건에 대한 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첫 번째, 단독 저자로서 책 출판, 종이책 출판입니다. 뭐 요즘은 전자책도 뭐 포함되는데 전자책 워낙 단가 적고 종이책보다는 판매량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종이책이 나오면 전자책은 당연히 나오죠. 근데 전자책이 있으면 종이책이 나오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 어쨌거나 출판. 그 다음에
고객사, 그다음에 그 사업 활동 영역이 전국이냐 아니냐. 당연히 한 지역만 있으면은 그만큼 뭐 매출 발생할 수 있는 규모는 적은 거죠. 그다음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만의 독자적인 컨텐츠가 있느냐. 이건 뭐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넘사벽인 거죠. 그다음에 인지도 높은 SNS 채널 보유. 자, 이 SNS 채널은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인지도가 높아. 페이스북이든 뭐 네이버든 카페든 뭐 브런치든 뭐 인스타그램이든 어쨌거나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로서 주력 두는 SNS 채널에 대한 노출, 인지도 또는 뭐 이웃 또는 뭐 팔로워, 회원 이런 숫자가 뭔가 지금 상위급 이런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모두 다 갖고 있으면 당연히 성공한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한두 개는 빠져. 최소 이 중에 뭐 하나만 있으면 일단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로서 첫 발을 띄는 데는 크게 뭐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매출을 달성하는 여부, 근데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퀘스천 마크다. 자, 여러분 이거 지금까지 이 내용 봤을 때 어떻게 그럼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로서 자신감 생깁니까? 걱정됩니까? 걱정도 되고요. 또는 뭐 자신감도 생길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돌이켜보면은 별거 아닌데 그 닥쳤을 때 경험을 안 한 상태에서 그 시기를 맞이하는 것은 두려움이죠. 근데 두려움이 이제 그 안개 거치듯이 실제가 되고 접하게 되면 또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자, 지식 콘텐츠 갖고 강의를 해요. 교육을 해요. 그럴 경우 우리는 강사라 부르는데 강의하는 강사에게 요구되어지는 뭔가 그 기준이 있다면 저는 언지, 기모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일단 어느 정도 말빨, 글빨 콘텐츠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과 글로. 그리고 실질적인 전문성에 해당하는 지식과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돼요. 지. 그 다음에 스킬에 대한 부분, 특화된 것. 그런 부분은 기. 이 중에 지와 기는 지식 콘텐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말과 글로. 근데 기형이면 다 옹치말하고 용모. 그렇다면 뭐 성형수술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객한테 드러나지는, 보여지는, 노출되어지는 모습이 용모 단정한 용모. 이 정도는 되셔야 된다. 성형수술 못할지언정 뭐 최고급으로 뭐 메이크업과 치장을 못하더라도 그렇다면 강의하는 강사로서 요구되어지는 조건은 될 거다. 이걸 깔고 이런 노력들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용모 보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강의하는 강사라면 강의하는 순간은 고객을 맞이하는 순간에는 용모 복적, 요 언지기모 이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주셔야 된다. 뭐 이런 노력은 가능하겠죠. 뭐 인상 부드럽게 한다, 안경을 바꾼다, 또는 머리 형태 파마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키가 작다, 그럼 뭐 키 높이, 뭔가 신뢰감을 주고 싶다, 거기에 맞는 컬러, 어떤 그 메이크업 말고요. 지금 코디 이런 부분에 신경 쓸 필요는 있겠지요. 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디 했느냐고요? 그건 비밀입니다. 이 어딘가에는 언지기모 관점에서 남다른 노력도 한 게 있습니다. 자, 성공을 하려면 마지막 팁입니다. 이번 모듈의 그 마지막 팁인데요. 빨간색 부분만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은 다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성공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어요. 나만의 독특한 그리고 파워가 임팩트가 있는 효과가 명확한 상품과 서비스를 갖고 입증해야 된다. 있어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상품과 서비스였습니다. 도움됐습니다. 남의 게 아니라 나만의 노하우가 간 게 유니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높아야 됩니다. 효과를 또는 효율이든 하여간 원하는 것을 채우는 그런 것을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5점 만점에 5점, 100점 만점에 100점을 꼭 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 고객이 원하는 것, 그
원하는 것에 만족하는 그 수준, 그 레인지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그 성공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업자로 지속한다는 거예요. 그 평균적으로 상장사들의 그 존속을 보면은 평균 10몇 년 나온대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7년. 그러니까 막 신생 기업에 대해서, 벤처가 돼서 신생 기업에 대해서 그 꾸준하게 커서 메이저 기업이 돼 가는 과정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아남는 율이 적다는 얘기죠. 7년 정도 돼요. 그걸로 비춰 본다면 한 7년 이상이 되면 10년간 확률이 높은 거고요. 10년 이상이 되면 그 이상 존속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7년이 쉽지 않은 거고요. 대부분 1인 창업, 1인 자영업자, 1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3년이 지나면은 8, 90%는 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영업은 뭐 많죠. 치킨집, 피자집 등등등등등등. 그래서 성공의 시작은 살아남는 거예요. 최소 3년, 7년, 10년. 그리고 성공에 도착이 됐다,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자신인 것 같아요. 자신만의 그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준도 있을 거고요. 그건 주관적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까지 내가 성공한 것 같지 않아. 인정.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성공한 것 같아. 그럼 그것도 성공이다. 꼭 남과 견져서 마치 몸무게 재듯이 치수 재듯이 딱 부러지게 해서 당신은 성공이 아니요. 이런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듈 3 지식 콘텐츠 사업자로서 매출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사업자로서의 본질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희비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등락이 있는 것 같아요. 고저가 있고요. 기쁨이 있으면 또 아픔도 있고요. 아픔이 있으면 또 기쁨도 생기더라고요.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필요한 매출을 팔기 위한, 확보하기 위한 뭔가의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 근데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다 할 수 없으니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표현한 것이 이 세 번째 모듈입니다. 고객 유형별로 특징이 다르다. 그리고 지식 콘텐츠 같은 경우는 교육 사업체라는 게 있다. 중개업, 벤더가 있다. 이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식 콘텐츠를 구매하는 고객은 지식 사업자 입장에 보면, 우리 입장에 보면은 B2C냐, 고객사 다이렉트하느냐, 교육 사업체를 이용하느냐, B2B냐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얼마 벌 것인가?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최소 이 정도는 벌어야 돼.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봅니다. 평균 근로소득, 근로자의 평균소득, 가구의 평균소득, 그리고 여러분만의 꼭 필요한 지출 금액 이런 걸 감안해야죠. 누굴 만나야 되느냐. 그러니까 좋은 네트워킹은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끼리의 연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윤년식 부분은 마음 상처 안 받으려면 느슨한 연대에서 만족을 하시라. 그래서 확신이 생기는 건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깨졌을 때도 난 괜찮아. 뭐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아픔과 충격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는 느슨한 연대라는 것이 더 안전하다. 오래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성패, 지속적인 매출 올리는 것이 사업 성공의 지름길이다. 시작이다. 그리고 그러려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